1987년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밀라노의 광장에 앉아 있는 거죠. 패션은 화려하고 머리 스타일은 풍성합니다. 그리고 경제는 아주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죠. 누구나 돈을 벌고 있어요. 이탈리아는 영국을 제치고 공식적으로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Il Sorpaso라고 부르죠. 분위기는 짜릿합니다. 에스프레소 한 잔을 더 시키고 장난감 돈처럼 느껴지는 리라화 한 뭉치로 계산하며 속으로 생각하죠. 이 파티는 절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자, 이제 현실로 돌아와 봅시다. 2025년입니다. 그 파티는 그냥 끝난 게 아닙니다. 경찰이 들이닥쳐서 집을 털고 아예 불태워버린 셈이죠. 이탈리아는 단순히 느려진 게 아닙니다. 심장 박동이 멈춘 겁니다. 지난 20년 넘게 성장이 거의 멈춘 유일한 선진국이니까요. 미국 경제가 새 천년 이후 거의 2배로 커지는 동안 이탈리아의 1인당 GDP는 사실상 타임루프에 갇혀 있습니다. 영화 매트릭스가 극장에 걸려있던 시절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맴돌고 있죠. 이건 말 그대로 슬로우 모션으로 진행되는 경제적 자살입니다. 하지만 진짜 기막힌 건 이겁니다. 이 재앙의 씨앗은 유로화나 세계화 혹은 불운 때문에 심어진 게 아닙니다. 바로 그 황금기에 심어졌다는 거죠. 이탈리아는 지금 아주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중독, 바로 리라라는 과거의 망령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유럽의 병자가 된 이 나라를 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아름다운 나라가 왜 경제적으로 파멸할 수밖에 없는지 7가지 구체적인 이유를 살펴볼 겁니다. 이탈리아의 침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경쟁적 평가절하라는 마약 혹은 성공을 조작하는 방법입니다. 방 안에 있는 유령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이탈리아가 과거에 어떻게 성공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날 왜 실패하고 있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성공이라는 단어에는 아주 거대한 따옴표를 붙여야겠지만요. 1970년대, 80년대, 그리고 90년대 초반 이탈리아에는 초능력이 하나 있었습니다. 효율성도 아니었고 실리콘밸리 같은 첨단 기술 혁신도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정밀 공학 기술도 아니었죠. 그건 바로 돈 찍어내는 인쇄기였습니다. 이탈리아의 경제 기적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오랫동안 보여드리죠. 여러분이 토리노에서 세탁기 공장을 운영한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독일의 한스라는 사람과 경쟁하고 있습니다. 한스는 세탁기를 더 좋고 싸게 만들기 위해 로봇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로봇을 사고 싶지 않아요. 로봇은 비싸고 훈련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정부는 무역 수지를 쓱 보더니 이렇게 말하죠. 걱정 마, 루이지. 우리가 처리해 줄게. 그러면 이탈리아 중앙은행이 리라화의 가치를 떨어뜨립니다. 하룻밤 사이에 리라화는 독일 마르크화에 비해 똥값이 되죠. 이건 여러분의 세탁기가 갑자기 미국인이나 프랑스인들에게 20%나 더 싸진다는 뜻입니다. 제품을 더 잘 만들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돈이 쓰레기가 됐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경쟁적 평가절하 전략이었습니다. 이탈리아가 가장 좋아했던 경제 마약이었죠. 수십 년 동안 이게 먹혔습니다. 덕분에 이탈리아 수출품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고 작고 비효율적인 가족 기업들이 현대화할 필요도 없이 세계 시장을 지배할 수 있었죠. 연구 개발에 왜 투자합니까? 중앙은행이 그냥 화폐 가치를 확 깎아서 다시 경쟁력을 만들어주는데 말이죠. 하지만 여기에는 어두운 이면이 있습니다. 수출을 늘리려고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면 사실상 인플레이션을 수입하는 꼴이거든요. 석유, 가스, 원자재처럼 외국에서 사오는 물건들이 더 비싸집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오르죠. 이걸 해결하려고 이탈리아는 스칼라 모빌레, 즉 에스컬레이터라는 제도를 뒀습니다. 쇼핑몰 2층으로 가는 그 에스컬레이터가 아닙니다. 임금 연동제였죠. 물가가 오르면 임금도 자동으로 오르는 겁니다. 좋아 보이죠? 천만에. 그건 죽음의 소용돌이를 만들었습니다. 평가절하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인플레이션은 스칼라 모빌레를 작동시켜 임금을 올렸죠. 임금이 오르니 기업 이익은 줄어들고 기업들은 정부에 가서 징징댑니다. 그러면 정부는 안 봐도 뻔하죠. 화폐 가치를 또 떨어뜨렸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 되자 리라화는 조롱거리가 됐죠. 1992년 외환 위기 때
우리의 친구 조지 소로스가 아주 작정하고 공매도를 때린 덕분에 리라화는 처참하게 무너져서 유럽 환율 메커니즘에서 쫓겨날 정도였습니다. 이게 오늘날 왜 중요하냐고요? 1999년에 이탈리아가 유로존에 가입했기 때문입니다. 40년 동안 진통제에 중독된 사람을 상상해 보세요. 침대에서 일어나고 출근하고 일상생활을 하려면 그 약이 꼭 필요한 사람인데 그 약 뭉치를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린 겁니다. 재활치료도 없이 갑자기 뚝 끊으면서 행운을 빈다 친구야 라고 하는 꼴이죠. 이탈리아가 유로를 채택했을 때 벌어진 일이 딱 이랬습니다. 평가절하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돈 찍는 기계를 뺏긴 거죠. 갑자기 토리노의 세탁기 공장들은 독일의 한스와 진짜 효율성, 진짜 품질로 승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요? 경쟁이 안 됐죠. 왜냐하면 수십 년을 쉬운 해결책에만 매달렸으니까요. 이탈리아 산업은 진짜 경쟁에 필요한 근육을 전혀 키우지 않았던 겁니다. 싼 화폐 뒤에 숨어서 살만 뒤룩뒤룩 찌고 약해 빠진 상태였죠. 유로화가 환율을 고정시키자 막이 내렸습니다. 이탈리아는 유럽 무대 위에 발가벗겨진 채 남겨졌고 관객인 세계 시장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라의 저주입니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레버를 잡으려고 허우적대는 거대한 경제의 환상지통인 셈이죠. 둘째, 생산성 침체와 피터팬 증후군입니다. 자, 이제 환율이라는 마약 효과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기업들은 적응했겠죠. 그쵸? 당연히 유로존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보고 이렇게 말했겠죠. 좋아, 이제 진지하게 해보자. 이제 디지털화하고 덩치 좀 키워야지 라고요. 천만에요. 이게 바로 두 번째 이유로 이어집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경제학자들을 밤잠 설치며 베개에 대고 소리 지르게 만드는 진짜 문제입니다. 바로 생산성의 늪입니다. 총기 하나를 던져드릴 텐데 들으면 소름 돋으실 겁니다. 이탈리아가 1999년 유로존에 가입한 이후 총 요소 생산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우리가 노동과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는지를 경제학자들이 유식하게 부르는 말인데요. 이 수치가 사실상 0%였습니다. 아니, 0보다 더 안 좋아요. 어떤 분야에서는 오히려 마이너스였죠. 독일, 프랑스, 심지어 스페인 노동자들이 매년 더 생산적으로 변해서 시간당 더 많은 제품을 만들고 하루에 더 많은 코드를 짤 때 이탈리아는 그냥 멈춰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일까요? 이탈리아 비즈니스에 피터팬 문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탈리아는 중소기업으로 유명하죠. 그 분위기 아시잖아요. 피렌체에 있는 매력적인 가족 경영 가죽 공방이나 시칠리아의 3대째 내려오는 도자기 장인 같은 거야. 낭만적이고 예술적이죠. 그게 바로 이탈리아다운 거니까요. 하지만 냉혹한 현대 글로벌 경제에서 그건 사형 선고나 다름없습니다. 이탈리아 기업의 90% 이상이 직원이 10명 미만입니다. 이런 걸 초소형 기업이라고 하죠. 자, 여기 초소형 기업에 대한 잔인한 진실이 있습니다. 혁신을 안 해요. 만약 5명짜리 회사라면 보통 아빠가 사장이고 엄마는 회계사, 아들은 매니저, 그리고 사촌 2명이 있겠죠. 이런 회사에서 인공지능 물류 시스템에 500만 유로를 투자할 리가 없잖아요. 공급망 효율화 하겠다고 비싼 컨설턴트를 고용하지도 않을 거고요. 연구 개발에 돈을 쓰지도 않겠죠. 그저 8월 휴가 때까지 버티는 게 목표일 테니까요. 이게 바로 이탈리아 자본주의의 외소증입니다. 근데 왜 작게 머물러 있을까요? 그냥 문화 때문일까요? 이탈리아 사람들이 사촌이랑 일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아닙니다. 이건 아주 합리적인 행동이에요. 이탈리아 정부가 성장하면 벌을 주거든요. 여러분이 이탈리아 사업가라고 상상해 보세요. 직원이 14명이고 사업은 잘 됩니다. 이제 15번째 직원을 뽑고 싶겠죠. 잠깐 멈추세요. 이탈리아에서 직원 15명을 넘기는 건 지뢰밭에 들어가는 거나 같습니다. 15명이 되는 순간 어마어마한 노동보호법이 적용되거든요. 해고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지고 노조 설립 요건도 폭발적으로 까다로워집니다. 행정 업무는 3배로 늘어나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15번째 직원을 안 뽑거나 몰래 불법으로 고용하는 겁니다. 지하경제 얘기는 나중에 할게요. 아니면 회사를 7명짜리 2개로 쪼개서 감시망을 피하죠. 이러니 회사들이 인위적으로 작게 유지되는 겁니다. 작으니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가 없으니까요. 물량이 안 되니 중국이나 미국으로 제대로 수출도 못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진짜 골 때리는 건 바로 혈연 경영입니다.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가족 사업이 어느 정도 커지면 창업자는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을 고용하죠. MBA 출신의 능력 있는 사람으로요.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아시다시피 아버지가 장남에게, 운 좋으면 딸에게 회사를 물려줍니다. 그 자식이 천재든 아니면 완전 바보든 상관없이요. 이런 세습 경영이 이탈리아에 만연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창업자의 장남이 경영하는 회사는 외부 전문가가 경영하는 회사보다 통계적으로 실적이 훨씬 나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백만 개의 작은 회사들이 규제가 무서워서 성장은 못하고 능력보다는 혈통으로 자리 꿰찬 창업자 자식들이 운영하고 있는 거죠. 자본이 없으니 기술 투자도 못하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90년대 이후로 생산성이 제자리인지 궁금해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아마존, 구글, 폭스바겐을 만들고 있을 때 이탈리아는 지오반니네 가죽 벨트에만 매달리고 있었던 거죠. 지오반니 씨가 벨트는 기가 막히게 만들지 몰라도 혼자서 주요 7개국 국가의 GDP를 짊어질 순 없거든요. 성장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저희 채널도 커야겠죠? 저희는 매주 세계 경제의 어두운 이면을 깊이 파헤치고 있습니다. 다음엔 어느 나라가 무너질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공짜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정부와 다르게 여러분 시간 낭비는 안 시켜드린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사장 아들이 무능한 가족 회사에서 일해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끔찍한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제가 다 읽어봅니다. 자, 다시 그 재앙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 보죠. 세 번째, 인구 절벽의 늪 혹은 청년을 위한 나라는 없다. 생산성 문제가 만성 질환이라면 이번 건 말기암입니다. 경제 성장은 사람 없이는 불가능해요. 이건 기본 산수죠. 물건을 만들 일꾼이 필요하고 그걸 사줄 소비자가 필요하니까요. 근데 이탈리아는 둘 다 바닥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탈리아 시골로 한번 가봅시다. 아마 페이스북이나 CNN에서 화제가 된 기사 보셨을 거예요. 시칠리아 집이 단돈 1유로. 꿈만 같죠? 거기서 낡은 시골집 고쳐서 올리브 나무 아래서 와인 한잔하며 달콤한 인생을 즐기는 상상을 하시겠죠. 하지만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왜 집값이 고작 1유로일까요? 시장님이 기분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이전 집주인이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20년 전에 런던이나 밀라노로 떠나버려서 마을에 그 집을 살 사람이 말 그대로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건 부동산 거래가 아닙니다. 죽어가는 지역사회가 보내는 처절한 구조 신호죠. 이탈리아는 전 우주를 통틀어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구를 유지하려면 여성 1명당 2.1명의 출산율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대체 출산율이죠. 하지만 현재 이탈리아는 약 1.2명에 머물러 있습니다. 인구가 단순히 줄어드는 게 아니라 증발하고 있는 겁니다. 작년 이탈리아의 출생아 수는 1861년 국가 통일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적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적이고 부유하며 평화로운 지금의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아기 수가 남성 절반이 참호 속에 있었고 스페인 독감이 대륙을 휩쓸던 1차 세계대전 때보다 더 적다는 겁니다. 이건 역피라미드라고 불리는 끔찍한 경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경제라면 거대한 청년 노동자 기반이 소수의 은퇴자들을 부양해야 하죠. 하지만 이탈리아는 피라미드가 거꾸로 뒤집혀 있습니다. 비대하게 부풀어 올라 머리가 무거운 은퇴자 세대가 점점 쪼그라들고 무너져가는 청년 노동자들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는 형국입니다. 이는 결국 연금 폭탄으로 이어집니다. 이탈리아는 전체 GDP의 거의 17%를 연금으로 지출합니다. 이건 OECD 국가 중 그리스 바로 다음으로 높은 수치죠. 매년 정부는 예산의 엄청난 부분을 떼어내야만 합니다. 초고속 인터넷, 학교, 친환경 에너지 혹은 감세에 쓰일 수도 있었을 돈을 연금 지급에 곧장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아주 독과 같습니다. 노년층이 가장 큰 유권자 집단이기 때문이죠. 어떤 정치인도 감히 연금에 손을 대려 하지 않습니다. 그건 정치적 자살 행위니까요.
그래서 결국 몇 년 전에 도입된 쿼터백 같은 정책이 나오게 됩니다. 가뜩이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나라에서 정부가 돈을 줄 테니 더 일찍 은퇴하라고 장려한 꼴이죠. 경제적으로는 전혀 말이 안 되지만 정치적으로는 완벽하게 말이 됩니다. 이건 자기 실현적 예언을 만들어냅니다. 청년층의 세금 부담은 천문학적입니다. 급여는 쥐꼬리만한데 세금은 너무 높아서 노년층을 부양해야 하니까요. 기억하시죠? 생산성이 제자리 걸음이라는 걸요. 젊은 부부들은 집을 사거나 아이를 낳을 형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안 낳고 그게 인구 위기를 더 악화시키고 결국 세금을 더 올리게 만듭니다. 제 꼬리를 잡아먹는 뱀과 같은 악순환이죠. 그리고 그 뱀은 늙어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지방도시 거리를 걷다 보면 미래를 향한 활기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신 과거의 묵직하고 안락한 무게감만 느껴질 뿐이죠. 마치 나라 전체가 거대한 야외 박물관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박물관의 문제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저 이미 있는 걸 보존할 뿐이죠. 넷째, 관료주의의 지옥입니다. 카프카 소설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이죠. 자, 당신이 용감하다고 칩시다. 청화 문제도 무시하고 인구 문제도 무시하고 이렇게 결심합니다. 난 이탈리아에서 사업을 시작할 거야. 아이디어도 좋고 자금도 있어. 가보자고. 지옥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실 지옥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지옥에는 규칙이라도 있으니까요. 이탈리아에서 여러분은 관료주의라는 불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세계은행은 기업 환경 평가라는 순위를 매깁니다. 수년 동안 이탈리아는 끔찍한 성적을 기록해 왔는데 계약 집행 부문에서는 종종 루안다, 카자흐스탄, 아제르바이잔 같은 나라들보다 뒤처집니다. 구체적이고 뼈아픈 예시 하나를 들어보죠. 바로 민사소송 제도입니다. 여러분이 공급업체라고 칩시다. 고객에게 10만 유로어치의 물건을 팔았습니다. 고객은 물건을 받고는 웃으면서 돈을 안 주기로 합니다. 영국이나 독일이라면 법원으로 갑니다. 몇 달이면 끝나죠. 판사가 계약서를 보고 의사봉을 두드리면 집행관이 가서 돈을 받아냅니다.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아주 느긋하게 기다릴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상업 분쟁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평균 시간은 1000일이 넘습니다. 거의 3년이죠. 게다가 이건 평균일 뿐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유능한 변호사를 쓰고 항소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한다면 10년 동안 질질 끌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세 기업이라면 그 10만 유로 없이 3년을 버틸 수 없습니다. 정의를 기다리다가 파산하게 되는 거죠. 이건 법을 지키지 않는 문화를 만듭니다. 나쁜 놈들은 시스템이 망가졌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악용합니다. 그들은 빚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걸 알아요. 법원이 강제로 갚게 만들 때쯤이면 여러분은 이미 폐업했거나 죽었을 테니까요. 법원만 문제가 아닙니다. 엄청난 규제의 무게도 문제입니다. 이탈리아는 법률에 대해 전설적일 만큼 집착합니다. 현재 이탈리아의 효력이 있는 법률은 15만 개가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교하자면 프랑스는 약 7천 개, 독일은 약 5천 개인데 이탈리아는 15만 개입니다. 법의 정글이 너무 울창해서 규제 당국조차도 뭐가 합법이고 뭐가 불법인지 모를 지경입니다. 슈퍼보너스라는 대참사를 봅시다. 이건 집을 수리하는 사람들에게 새 공제를 해줘서 경제를 살리려던 최근의 정책이었습니다. 듣기엔 좋죠. 하지만 관련 규정이 2년 동안 말 그대로 30번 넘게 바뀌었습니다. 건축가, 은행, 건설 회사들은 마비되어 버렸죠. 어제는 파란색 서류였는데 다음 날은 빨간색이 되고 그 다음 날은 프로그램이 취소됐다가 또 다음 날은 다시 부활하는 시기였으니까요.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얘기죠. 이런 불확실성은 그야말로 독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런 혼란상을 보고는 이렇게 말하죠. 사양하겠습니다. 허가 받는 데만 5년이 걸리고 직원을 해고할 수도 없는데 테슬라나 구글이 굳이 왜 이탈리아에 거대 공장을 짓겠습니까? 게다가 공급업체가 사기를 쳐도 법원은 도와주지 않는데 말이죠. 그들은 안 옵니다. 대신 폴란드로 갑니다. 아일랜드로, 스페인으로 가죠. 이탈리아는 매년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외국인 직접 투자, 즉 FDI를 놓치고 있습니다. 나라가 매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탈리아의 관료주의는 단순한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그건 시간에 매기는 세금과도 같죠. 현대 경제에서 속도는 생명입니다. 느리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하죠. 지금 이탈리아는 마치 끈적한 늪지대에서 헤엄치는 나무늘보처럼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5번째, 두뇌 유출. 이탈리아어로는 푸가 데이 체르벨리입니다. 정체된 경제, 죽어가는 인구, 악몽 같은 정부가 있죠. 만약 여러분이 똑똑하고 야망 있는 공학이나 물리학, 석사학위를 가진 25살의 이탈리아 청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두뇌 유출, 이탈리아 사람들이 말하는 라푸가 데이 체르벨리, 즉 두뇌의 탈출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탈리아 비극의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일 겁니다. 이탈리아는 환상적인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리체오 클라시코나 셴티피코 같은 고등학교들은 혹독할 만큼 철저한 교육을 제공하죠. 밀라노 공과대학교나 보코니 같은 명문대들은 세계적 수준의 엔지니어와 경제학자를 배출합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수십만 유로를 씁니다. 정부가 의료비, 학교 교육비, 그리고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대학 등록금까지 다 대주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드디어 생산적인 납세자가 될 준비가 되는 그 순간 이탈리아는 이들을 독일, 영국, 그리고 미국에 공짜로 넘겨줍니다. 이건 역사상 최악의 무역거래입니다. 이탈리아는 다이아몬드 같은 인적 자본을 수출하고 대신 모래를 수입하는 꼴이죠. 그들은 왜 떠나는 걸까요? 수치를 한번 봅시다. 밀라노의 신입 엔지니어는 한 달에 고작 400유로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엔지니어가 라이언에어를 타고 2시간만 날아가 미넨이나 더블린에 가면 당장 한 달에 3,500에서 4,000유로를 벌 수 있죠. 하지만 단지 돈 때문만은 아닙니다. 노년층이 지배하는 사회, 즉 제론토크라시 때문이죠. 이탈리아 직장에서 능력주의는 종종 불경한 단어 취급을 받습니다. 실력이 최고라서 승진하는 게 아닙니다. 연차가 찼거나 유력한 사람을 알고 있어서 승진하죠. 인맥이 전부입니다. 이건 회사 승진 시스템으로 위장한 봉건 제도나 다름없습니다. 이탈리아 청년들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다 지쳤습니다. 40살이 될 때까지 인턴 취급받는 것에 진저리가 난 거죠. 런던에 사는 이탈리아 이민자들 사이엔 씁쓸한 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물리학 박사 학위를 가진 이탈리아인을 뭐라고 부를까? 정답은 소호 거리의 바리스타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 물리학자는 아마 카나리 워프의 헤지펀드나 케임브리지의 기술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을 겁니다. 설령 바리스타라고 해도 로마에서 부모님 집 지하실에 얹혀 사는 32살 백수보다는 런던에서 사는 게 가처분 소득도 더 많고 독립적일 겁니다. 통계는 절망적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100만 명에 가까운 이탈리아인들이 조국을 등졌습니다. 플로리다의 태양을 찾아가는 은퇴자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젊고 교육받았으며 어디든 갈 수 있는 인재들입니다.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떠나면 혁신도 함께 떠납니다. 스타트업을 시작할 사람들을 잃는 것이고 특허를 낼 사람들을 잃는 겁니다. 정치적 변화를 요구할 사람들도 사라지죠. 결국 남는 건 활력은 떨어지고 더 보수적이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부족한 사회뿐입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종종 프레카리아트, 즉 불안정 노동계급의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직업 안정성 없이 단기 계약직을 전전하며 주택 대출도 못 받고 미래를 계획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대규모 탈출 행렬은 정부에게 일종의 안전 밸브 역할을 합니다. 만약 화가 난 실업 상태의 청년들이 이탈리아에 남았다면 혁명이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변화를 요구하는 거대한 시위가 있었겠죠. 하지만 그들은 대신 베를린행 편도 티켓을 끊습니다. 압력은 해소되고 현상 유지, 아니 썩어가는 현실은 아무런 방해 없이 계속됩니다. 이건 낭비된 잠재력의 비극입니다. 이탈리아는 탑승권 한 장 한 장이 발권될 때마다 미래를 피 흘리듯 잃어가고 있습니다. 6번째, 남북 격차, 2개의 이탈리아 이야기입니다. 밤에 찍은 이탈리아 위성 지도를 보면 어둠 속에서 빛나는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베네치아에 이르는 북부는 불빛으로 환합니다. 산업화되어 있고 연결되어 있으며 부유하죠. 사실 북부 이탈리아가 독립국가였다면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였을 겁니다. 독일 바이에른주나 스위스와 어깨를 나란히 했겠죠. 하지만 로마를 지나 나폴리를 지나
남부인 메조조르노로 시선을 내려보세요. 불빛은 희미해지고 도로는 험해지며 경제는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퀘스티오네 메리디오날레, 즉 남부 문제입니다. 이탈리아 역사상 가장 오래되고 고질적인 상처이며 국가 전체를 물귀신처럼 끌어내리고 있죠. 남부의 1인당 GDP, 뉴욕과 엘라바마 같은 약간의 지역 격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독일과 튀니지 정도의 차이가 같은 국경, 같은 화폐, 같은 의회 아래 공존하는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도대체 왜 남부는 이렇게 망가졌을까요? 마피아 탓을 하기는 쉽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 이야기를 하겠지만 문제는 더 깊은 곳에, 그보다 더 심각한 건 바로 인프라입니다. 수십 년 동안 이탈리아는 남부에 현대적인 고속도로와 고속철도를 건설하겠다고 약속했죠. 하지만 프로젝트는 시작조차 안 됐거나 살레르노, 레조, 칼라브리아 고속도로 같은 꼴이 났습니다. 완공까지 무려 50년이 걸려서 국가적인 밈이 되어버린 건설 프로젝트 말이죠. 현대적인 물류회사를 칼라브리아에서 운영한다고 상상해보세요. 트럭들이 디스코가 유행하던 시절에 닦인 1차선 도로에 갇혀 있다면 도저히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마피아 세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칠리아, 칼라브리아, 캄파니아 같은 지역에서 조직 범죄는 그저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를 갉아먹는 기생충이죠. 소위 피초라고 불리는 보호비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가게 문을 열어두기 위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지역 조직폭력배에게 상납해야 합니다. 이건 남부 경제 전체에 거대한 보이지 않는 세금처럼 작용하죠. 수익성을 죽이고 외국인 투자를 쫓아냅니다. 누가 공장을 열고 싶겠습니까? 나폴리에서 창고 밖으로 트럭을 빼내기 위해 카모라 조직과 협상해야 한다면 말이죠. 하지만 진짜 비극은 의존성입니다. 남부의 민간 부문이 너무 취약하다 보니 국가가 유일한 고용주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부 남부 지역에서는 노동인구의 충격적인 비율이 공공부문에 고용되어 있습니다. 산림감시원, 시청 서기, 끝없는 행정직들, 이건 일종의 정실 인사 시스템을 만듭니다. 능력이 좋아서 취직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 우체국에 채용 권한을 쥐고 있는 유력 정치인에게 투표했기 때문에 일자리를 얻는 거죠. 북부는 이에 대해 깊은 분노를 느낍니다. 롬바르디아의 부지런한 공장들은 세금 폭탄을 맞아 부패하고 비효율적인 남부를 먹여 살린다고 느끼니까요. 이런 긴장은 정치적 불안정과 북부 동맹 같은 움직임을 부추깁니다. 이들은 이탈리아가 남부를 어떻게 통합할지, 어떻게 복지에 의존하지 않는 생산적인 성장 동력으로 만들지 알아낼 때까지 말 그대로 남부를 잘라내자고 주장했었죠. 국가 경제가 한쪽 다리로만 뛰고 있는 셈입니다. 한 발로 껑충거려선 경주에서 이길 수 없죠. 7번째, 부채의 덫. 빌린 시간으로 사는 삶입니다. 자, 이제 최종 보스에 도달했습니다. 이탈리아 위에 다모클레스의 검처럼 매달려 있는 숫자, 바로 2조 9천억 유로입니다. 이게 이탈리아의 국가 부채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의 약 140%에 달하죠. 그래서 시각화해 봅시다. 이탈리아의 모든 남녀노소를 상상해 보세요. 병원에서 갓 태어난 아기부터 오늘 아침 눈을 뜬 100세 노인까지 가슴에 약 4만 8천 유로의 빚을 짊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부채는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옭아매는 사슬입니다. 이탈리아가 투자를 해야 하고 학교를 현대화하고 법원을 고치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들은 못합니다. 빈털털이거든요. 매년 이탈리아는 부채에 대한 이자로만 대략 800억에서 900억 유로를 냅니다. 원금을 갚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80년대와 90년대에 이미 써버린 돈에 대한 세를 내고 있는 거죠. 그 900억 유로는 죽은 돈입니다. 병원을 짓는 데 쓰이지도, 세금을 낮추지도, 스타트업에 투자되지도 않죠. 그저 채권 시장이라는 허공으로 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탈리아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취약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스프레드의 처분에 목을 매고 있죠. 스프레드란 안전자산인 독일 국채금리와 위험한 도박인 이탈리아 국채금리의 차이를 말합니다. 투자자들이 팬데믹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혹은 이탈리아 정치인의 멍청한 발언 때문에 겁을 먹으면 이탈리아 국채를 팔아치웁니다. 그럼 금리가 치솟죠. 금리가 너무 오르면 이자를 감당하는 게 불가능해집니다. 국가가 파산하는 거죠. 2011년에 실제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탈리아는 디폴트 직전까지 갔었고 유로존 전체가 붕괴할 뻔했습니다.
결국 유럽중앙은행이 개입해서 그 유명한 무엇이든 하겠다, whatever it takes 는 연설로 그들을 구해야 했죠. 하지만 끔찍한 현실은 이겁니다. 이탈리아는 망하기엔 너무 크지만 동시에 구제하기에도 너무 큽니다. 그리스는 작았어요. EU가 그리스를 구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탈리아는 유로존에서 세 번째로 큰 경제 대국입니다. 만약 이탈리아가 부도를 내면 독일 국고를 다 털어도 구제할 돈이 모자랍니다. 그건 2008년 금융위기를 소풍처럼 보이게 만들 금융 대재앙이 될 겁니다. 유로화는 파괴되고 유럽연합은 산산조각 나겠죠. 그래서 이탈리아는 좀비 상태에 갇혀 있습니다. 빚 때문에 돈을 써서 위기를 탈출할 수도 없고 생산성과 인구 위기 때문에 성장에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저 표류하면서 대출을 갈아타며 금리가 낮게 유지되길 기도하고 다음 위기가 벼랑 끝으로 밀어넣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죠. 이건 안전 그물도 없는 고공 줄타기입니다. 매일 늙어가고 느려지는 고개사가 수행하는 줄타기죠. 마지막 생각입니다. 희망은 있을까요? 이대로 끝일까요? 이탈리아는 인류 유적지를 가진 제3세계 국가가 될 운명일까요? 이번 영상이 꽤 무거웠다는 거 압니다. 우리는 평가절하 중독, 정체된 생산성, 인구 붕괴, 관료주의의 악몽, 인재 유출, 남북 격차, 그리고 산더미 같은 부채를 살펴봤습니다.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이탈리아는 전에도 세상을 놀라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불과 20년 만에 산업 강국으로 성장했죠. 이 나라는 막대한 민간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빈털터리일지 몰라도 이탈리아인들은 저축을 잘하기로 유명하거든요. 문화, 명품, 관광,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세계적인 초강대국입니다. 메이드 인 이탈리아 브랜드는 여전히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 중 하나죠. 하지만 21세기에서 살아남으려면 이탈리아에는 혁명이 필요합니다. 폭력적인 혁명이 아닌 문화적인 혁명 말이죠. 그들은 노인 중심의 낡은 정치를 타파하고 젊은이들이 이끌게 해야 합니다. 관료주의를 박살내고 디지털화를 받아들여야 하죠. 죽어가는 영세 기업 보호는 그만두고 글로벌 챔피언 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남부 지역을 보조금의 땅이 아닌 기회의 땅으로 만들어야 하죠. 정말 어려운 주문입니다. 그 어떤 정치인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개혁이 필요하니까요. 개혁을 했다간 다음 선거에서 질 게 뻔하거든요. 하지만 대안은 서서히 편안하게 존재감이 사라지는 길로 미끄러지는 것뿐입니다. 반도 전체의 베니스화, 즉 중국인과 미국인 관광객을 위한 아름답지만 가라앉는 테마파크가 되어 투어 가이드와 웨이터들만 남아 과거 제국을 건설했던 시절을 추억하며 사는 곳이 되는 거죠. 선택은 이탈리아의 몫이지만 시간은 가고 있고 경고음은 이미 20년 전부터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이탈리아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리라화의 저주는 치명적인 걸까요? 여러분이 이탈리아 사람이거나 이탈리아를 사랑한다면 댓글로 의견을 꼭 들려주세요. 제가 틀렸다고 반박하거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혁신에 대해 이야기해 주세요. 아니면 제 말이 맞다면 떠나게 된 사연을 공유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부검을 통해 무언가 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탈리아의 부채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유일한 존재인 알고리즘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